미사일 지침이 해제되면서 우리도 사거리와 탄두 중량의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미사일 자체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겠죠. 우리 군이 보유하고 또 보유하게 될 미사일에 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안보 군사 전문 기자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가운데 이 미사일 지침 종료가 굉장히 눈에 띄는 대목이었습니다. 일단 좀 역사를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이 미사일 지침은 왜 생겼습니까? 예, 1979년 10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이 당시에 박정희 정부 말기에요. 우리나라는 미사일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 보니까 미국에 부탁을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이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이전을 받으면서요. 미국이 조건을 겁니다. 미사일을 개발을 하되 최대 사거리를 180km로 제한을 하겠다는 거죠. 네. 이게 왜 그랬냐면 기술을 주다 보면 사거리를 한참 늘릴 수도 있고 이 탄두 중량을 무제한으로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동북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우려했다는 거죠. 네네.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요.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점점 더 개발이 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미사일 지침에 따른 제한이 서서히 완화가 되는데요. 이 제한이 완화되는 방식이 바로 트레이드 오프 방식입니다. 네. 이 사거리를 늘리게 되면 탄두 중량을 줄이게 되고요. 이 사거리를 줄이게 되면 탄두 중량을 늘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네네. 이 김대중 정부 시절 2001년에는요. 이 사거리를 180km에서 300km까지 늘리게 되고요. 네. 탄두 중량을 500kg 이하까지 이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1차 개정을 하게 됩니다. 네. 이후에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에는요. 사거리를 800km로 늘리는 2차 개정을 하게 되는데요. 현 정부 들어서는 다시 두 차례 개정을 하게 됩니다. 네. 2017년에는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km로 하고요. 이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3차 개정을 하게 됩니다. 또 지난해 7월이었죠. 이 4차 개정을 하는데요.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좀 궁금해합니다. 네네. 이 미사일 지침인데 왜 우주 발사체에 대한 사용을 제한했느냐? 이 네, 질문을 그렇죠.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우주 발사체 끝에요. 인공위성을 달면 이거는 인공위성 발사체가 됩니다. 네. 근데 그 위에 핵 무기를 달게 되면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체가 되는 겁니다. 네네. 이 소위 얘기해서 북한이 그 인공위성을 쏘기 위해서 발사체를 발사했다. 이런 시험을 한다라고 하지만 네. 주변국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곧바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 발사체다. 이렇게 믿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먼저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뭐 미사일 지침 관련해서 해제됐다, 종료됐다, 뭐 폐지됐다 등등 여러 가지 그 단어들을 쓰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해야지 가장 올바를까요? 예, 청와대가 맨 처음에 발표했을 때 종료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네네. 근데 이 지침 같은 경우는 개정을 통해서 조건을 변했고요. 기간은 사실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료라는 단어는 좀 쓰기가 그렇고요. 네. 이 해제나 폐기, 폐지 이런 단어를 쓰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네. 종료는 아니고 해제나 폐기 이런 단어가 더 적절하다. 알겠습니다. 일단 미사일 지침이 뭐 해제되면서 이 사거리, 탄두 중량 무제한으로 한마디로 이제 시험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우리 군이 갖고 있는 미사일의 종류가 어떤 게 있고 어떤 위력, 사거리를 갖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지금 가지고 있는 미사일을 큰 분류로 보자면요. 이 현무 시리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현무 탄도 미사일인데요. 이 현무 1, 2, 3, 4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건 현무4 탄도미사일인데요. 이 탄도미사일은 현무4에서도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쏴서 지상에 있는 목표물을 맞추는 지대지 미사일이죠. 네. 이 현무4-1이라고 하고요. 이 함정에서 발사해서 땅에 있는 목표물을 맞추는 함대지 탄도미사일은 현무4-2라고 합니다. 네네. 또 이 잠수함에서 발사해서 땅에 있는 목표를 맞추는 잠대지 탄도미사일이죠. 그러니까 SLBM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거 현무4-4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3종 세트의 위력이 어느 정도냐면요. 이 지대지 미사일 현무4-1은요. 탄두 중량이 2톤입니다. 2톤이요? 예, 네. 2톤 종류면 어느 정도냐면요. 이 콘크리트 바닥을 한 24m 정도, 또 일반 땅 같은 경우에는 180m를 뚫을 수 있는데요. 대단하군요. 네. 예, 이 정도 뭐 사실 전술핵급 위력에 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 현무4-2 항대지 미사일인데요. 이 앞으로 나올 3만 톤급 이 경항공모함에 장착할 예정이고요. 네. 이 SLBM이라고 불리는 잠대지 미사일 4-4 미사일은요.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에 장착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사실 뭐 우리 군의 어떤 기본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그런 관점도 있고 그 개발하는 사람들은 그 성능을 좀 올리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는 거잖아요. 연구를 하다 보면 조금 더 늘려볼까, 조금 더 무게를 그렇죠. 줄여볼까, 뭐 이런 것들.
우리는 어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나요? 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요 800km입니다. 네. 이 좀만 늘어나게 되면 중국 일부 지역까지 모두 포함시킬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네요. 네. 이번에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를 놓고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겉으로는 한미 동맹의 신뢰를 의미한다라고 의미가 부여됐는데요. 하지만 속내는요. 주한미군 대신에 우리 군이 중국을 좀 견제해줘라. 네. 이런 뜻에서 군사적 환경을 제공했다. 이런 의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네.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군의 800km, 그러니까 현무포 미사일을 보면요. 이 제주도에서 발사하면요. 북한의 신의주까지 도착할 수 있고요. 이 북한의 가장 먼 동쪽이죠. 이 두만강까지 쏘려면요. 네. 포항 남쪽에서 쏴도 분명히 타격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요. 현재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의 사거리는 충분히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네. 사거리다라는 표현입니다. 네. 근데 하지만 이 일부에서는 뭐 현무포 당연히 뭐 전방 지역에서 쏘면요. 중국 일부까지 사거리가 포함은 될 수 있는데요. 네. 하지만 중국을 정확히 군사적으로 견제하려면요. 사거리가 최소 1000km 이상은 돼야 합니다. 이 때문에 1000km 이상을 하게 되면 중국이 뭐 당연히 반발을 할 수가 있는데요. 2016년도였죠. 당시 이 사드 네. 배치 때보다 더 강한 반발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진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 무인 폭격기, 종종 이 무인 폭격기 얘기를 저도 이제 기사를 통해서 접하는데요. 이게 미사일 지침하고도 관련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는 개발을 못하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네. 이 미국에서는요, 이 순항 미사일과 무인 폭격기를 똑같이 취급합니다. 네. 이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는요, 조종사가 안 타고 있죠. 네. 또 엔진을 단 기체가 폭격기를 역할을 한다는 건데요. 이 무인 폭격기도 그런 점에서 똑같습니다. 네네. 조종사가 안 타고 있고 엔진을 단 기체가 날아간다는 거죠. 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순항 미사일을 무인 폭격기다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미 미사일 지침에도요 분명히 표기가 돼 있는 게 무인기 무게가요 2,500kg 이하로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네. 2.5톤이 이상이 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무인기에 폭탄을 싣지 말라는 겁니다. 이 감시 카메라 정도만 달고요. 2,500kg 이상이 되려면 폭탄도 뭐 1톤이나 0.5톤 아무것도 달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게 다 뭐 제한이 없는 거죠? 네, 이 때문에 이제부터는. 저희들도 이제부터는 무인 폭격기 충분히 만들 수 있고요. 순항 미사일도 뭐 사거리나 중량 필요 없이 계속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오면 요격하는 미사일 구축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해서 뭐 늘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미사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순항 미사일, 탄도 미사일. 네. 순항 미사일은요 낮게 느리게 날아갑니다. 대신에 매우 정확합니다. 네. 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요 이 건물의 몇 층을 폭파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요 오차 범위 1m 내에서 이 정확히 타격을 하게 됩니다. 1m요? 네. 대단하네요. 네. 대신에 탄도 미사일은요 이 대기권 밖에 올라갔다가 떨어집니다. 네네. 그만큼 속도가 엄청 크게 되고요. 파괴력도 크다라는 거죠. 네. 이 북한이 신경 써서 만들고 있는 게 바로 이 탄도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이 너무 빨라서요. 아무도 요격을 하지 못하게끔 한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어느 순간부터 이 KAMD 그러니까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게 되는데요. 이 초창기에는 미군이 가지고 왔던 패트리어트 2 이 요격 미사일만 있었는데 네. 이게 너무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 때문에 한국형 미사일 체계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미사일 요격 시스템은 다층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건 총 3단계로 나뉘게 되는데요. 네. 이 사드의 경우에는 요격 고도가 최고 150km이기 때문에 맨 윗부분, 네. 상층 부분이 먼저 맞게 되고요. 아. 이 사드가 놓치게 되면요. LSM이 맞습니다. 네. 이 요격 고도가 최고 60km인데요. 이 중간층에서 이 LSM이 맞게 됩니다. 네. 이 두 가지 요격 미사일이 실패를 하게 되면요. 네. 이 고도 40km 이하에서 요격할 수 있는 국상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MSM이 나서게 되는데요. 네. 이 3단계가 최종 이 우리나라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라고 손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미 뭐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건가요? 아니면은 지금의 어느 단계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마지막 단계인 MSM은요. 지금 현재 최종 개발 중이고요. 네. 이 여기에서 더해서 뭐 추가적으로 뭐 포대를 더 늘려야 하는 건 아니냐 이런 논의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스라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스라엘 최근에 팔레스타인과 이제 여러 가지 갈등 그리고 결국은 이제 폭력적인 사태까지 이뤄졌는데 전쟁이 났었죠. 이 아이언돔이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이 아이언돔은 어떤 건가요? 네, 이스라엘 요격 무기인데요. 아이언돔이라고 부릅니다. 네.
우리나라의 요격 시스템으로 따지면요, 최후의 요격 수단, 그러니까 뭐 팩3라든가 엠셈 여기에 속하게 되는데요. 이 팔레스타인 로켓 90%를 요격했다, 뭐 성공했다 이렇게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도 사실 북한의 방사정포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시사한 바가 매우 큽니다. 네. 이 최근에 이스라엘 국방부가 이 팔레스타인 로켓을 아이언돔으로 요격하는 장면 공개를 했었는데요. 네. 당시 SNS를 통해서 20초간 짧은 영상 보여줬는데요. 이 20여 발의 팔레스타인 로켓들을요, 이 불꽃놀이 축제 폭죽을 터뜨리듯이 잇따라 요격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국방부는요, 명중률이 90%에서 95%에 달한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이게 수치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상 이제 성공률 이런 것도 어떻게 실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어떤 기후적인 것도 있고 이것이 실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위치에 발사하느냐에 따라서도 이 결과가 굉장히 달라지는데 90% 이상 명중률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혹시 내용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으신가요? 사실 요격 미사일은요, 상대 적에서 미사일을 한 발 쏘게 되면 저희들이 한 발을 쏜다고 해서 100% 다 맞추는 그런 100% 명중률을 가진 요격 미사일 전 세계 아무 데도 없습니다. 네. 이 도둑이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둑을 막을 수 있는 방어 시스템을 만들고 돼서 도둑이 안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처럼 똑같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게 되면요, 네. 그걸 100% 막을 수 있는 미사일은 없기 때문에 보통 계산을 할 때는 2배수 아니면 다층적으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꾸미는 이유입니다. 네. 1단계에서 실패를 했을 경우 2단계나 3단계에서 요격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거죠. 아, 최소한 2배, 3배 이상으로. 그래서 그렇게 실험했을 때 명중률이 90%다, 95%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아이언돔을 뭐 도입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근데 이번에 좀 주목해야 할 점은요, 이 네. 팔레스타인이 쐈던 포를 보면요, 북한보다 조금 약합니다. 어. 이 북한이 더 크고 강력한 로켓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죠. 네. 이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340문에 달하는 자주포, 방사포들이 있는데요. 네. 이 포들이 한꺼번에 1시간 내에 쏘게 되면요, 한 16,000발이 수도권에 퍼부을 것으로 군 당국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에요, 네. 우리 군도 사실 뭐 아이언돔을 도입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검토한 적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한반도 상황에는 좀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 뭐 한국형 아이언돔을 개발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네네. 근데 북한이 지난해부터요, 이 세계 최대급의 초대형 방사포를 잇따라 개발하면서요, 네. 이 아이언돔 가지고 되겠냐라는 이런 의견도 좀 있습니다. 이 북한의 방사포 같은 경우에는요, 이 주요 타겟이요, 한미 주요 기지들의 요격 미사일입니다. 네네. 이 때문에 뭐 주한미군의 심장부죠, 이 평택 오산 기지는 물론이고요, 네. 청주 사드 기지, 또 뭐 F-35 스텔스 기가 배치된 청주 기지들을 모두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네. 이 주변에 배치되어 있는 뭐 패트리어트 팩3 미사일, 사드 레이더 미사일 발사대 모두 타격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또 이 방사포에 대한 이 우리 한국군의 또 미군의 방사포 요격 수단이 마땅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격 수단을 반드시 일정 규모 배치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시아경제 양낙규 안보 군사 전문 기자였습니다.